안녕하세요. 추미애입니다. 사랑방 손님과 미애씨 두 번째 방송입니다. 오늘은 문재인 정부가 힘있게 밀고 있는 공정경제의 호위무사 바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오늘 기념으로 제가 사진을 한 장 준비했습니다. 예. 인사청문회 때나 대정부 질문 상임위 출석하셔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이 넥타이를 이렇게 애용을 하셨는데요. 예. 위원장님의 낡은 가방이 인상적이었거든요. 예. 다들 기억하시죠? 예. 네, 그것처럼 이 넥타이도 어떤 사연이신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교수 시절에는 이제 굉장히 자유로운 어떤 이제 분위기 속에서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싱글 양복에 넥타이를 매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연중 몇 번?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넥타이가 사실 몇 개 안 되고요. 그래서 그냥 아침에 그냥 손에 잡히는 넥타이를 매는 그런 건데 정말 우연히도 이상하게 예,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마다 같은 넥타이를 매게 됐네요. 뭐 좀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친한 이제 학교 선배이신 그러니까 주진영 전 하나투자증권 이제 사장께서 김상조의 단점 중에 하나가 패션 감각이 엉망이다. 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우연한 결과인 것 같고요. 뭐 사실 제 몸에 붙어 있는 많은 어떤 아이템들이 대부분은 10년 이상 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말이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욕심이 없으신 분이다. 그래서 뭐든지 맡기면 공정하게 하실 거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는 딱 알맞는 분이다. 그렇게 평가하는 것 같아요. 주변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로 행운아, 럭키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직업인으로서 해야 하는 일과 그다음에 전문가로서 하고자 하는 일 그리고 한국 사회의 시민으로서 해야 할 일, 한 이 세 가지 정도가 완벽하게 일치하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아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을 공부하고 그 어떤 연구의 성과를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시민단체 활동을 하고 또 그거를 통해서 밥벌이도 하고 그래서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통해서 사회에도 기여하고 생계도 유지하는 뭐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뭐 저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개인의 보람, 가치뿐만 아니라 또 우리 사회를 공정하게 이끄는 데 대해서 우리도 보람을 느끼는 거죠. 예. 네,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어제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 있었어요. 네. 그 자리에서 위원장님 말씀, 귀에 쏙 박히는 말씀 이런 거 있었어요. 공정경제나 경제민주화 정책은 경기가 좋다고 해서 과속하지 않고 경기가 나쁘다고 해서 후퇴하지 않는 일관된 속도로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확 귀에 꽂혔어요. 한 번 더 부연해 주신다면요? 우리 사회에서 경제 민주화가 중요한 과제로 등장한 것은 벌써 30년이 됐습니다. 뭐 경제 민주화 또는 공정 경제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었지요. 그런데 뭐 많은 국민들께서 느끼시는 것처럼 지난 30년 동안 경제 민주화나 공정 경제가 그렇게 잘 진전되었다고 느끼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과거 정부가 슬로건으로는 내세웠지만 또 실패했다라는 평가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한 10년 정도부터 왜 그랬을까라는 어떤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이제 그 중에 하나가 흔히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경제 민주화, 특히 재벌 개혁을 위해서는 새 정부의 취임 초기에 예를 들면 6개월 이내에 강력한 어떤 규제의 내용을 담은 입법을 통해서 강하게 밀어붙여야 된다. 그런데 과연 이런 어떤 인식 또는 이런 방법이 과연 21세기 한국 경제에도 맞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어떤 생각과 행동이 이렇게 바뀔 수 있도록 일관되게 가는 것이 그게 경제 민주화와 경정 경제의 성공을 위한 길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특히 최근에 와서는 제가 50이 되고 공정거래위원장이 된 이후에는 이런 생각을 더욱더 강하게 하게 되었고요. 앞으로도 꾸준하게 예측 가능하게
지속 가능하게 그렇게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 정책에 대한 신뢰를 주고 그 목표가 기업하는 분들이나 우리 시민들 사이에 이렇게 각인이 되고 그런 행동으로까지 발전되도록 하는 것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참 중책 중에 중책을 맡으셨어요. 어제 그 야당의 말만 들으면 마치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들 때문에 우리 경제가 절망의 늪에 빠진 것 같다는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요. 사실 그렇지가 않거든요. 누적된 불공정,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과거로부터 누적된 경제 민주화라는 모토를 쓰고도 그거와 반대되는 쪽으로 실상 그렇게 이끌어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불공평을 해소하려고 문재인 정부가 포용 경제를 하겠다. 또 사람 중심의 경제로 바꾸겠다. 이렇게 크게 패러다임을 바꾼 거거든요. 그렇게 바꾼 지 이제 겨우 2년이 채 안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들 망했다. 이렇게 막 국민들한테 좌절감을 심어주는 것 그런 건 너무 정략적이라 생각되는데요. 실상 지휘하고 있는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대정부 질의에서 총리께서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한국 경제의 현 시점에서 밝은 면과 어두운 면, 명과 암이 사실은 다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것입니다. 그래서 뭐 어두운 면은 과거 정부 탓이고 밝은 면은 현 정부의 덕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만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정부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결국 정부는 성과를 가지고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변명이 잘 통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어떤 공직자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은 국민들께서 이렇게 좀 느끼시기 어려운 특히 자영업자들이나 또는 어르신과 같이 우리 사회의 어떤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더욱더 좀 더 나빠진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한국 경제의 어떤 현실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어제 오늘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이제 산업화 세대와 민주화 세대가 이루어놓은 정말로 자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어떤 성과들도 있었지만 그런 어떤 과거의 어떤 성장 방식이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려운 어떤 환경 속에 온 부분도 있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이른바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부르는 것처럼 급변하는 어떤 환경 속에서 미래를 대비해야 되는 어떤 그런 측면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우리 세대가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정말 막중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하루 이틀에 이루어지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십 년 동안 쌓아왔던 문제들을 해결을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 문재인 정부는 정말로 여러 가지 어떤 고민 끝에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또 변화하는 어떤 환경 속에서 그것을 이렇게 유연하게 또 조정하는 그런 경제 정책의 어떤 노력을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기다려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다만 최근에 와서 이렇게 경제에 무능한 정부다라고 하는 그런 일부의 어떤 좀 과장된 말씀들이 있으신데 저는 이것은 경제 현실을 정확하게 보기보다는 좀 왜곡 과장된 정치 프레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갖고 있고요. 정말 우리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니 국민들께서 조금 지켜봐 주시되 좀 더 균형감 있게 좀 지켜봐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가 이제 사실은 4차 산업혁명으로 가고 있는 이런 대전환기에 자영업자들 중에서는 어떤 뭐 신상품 또는 신기술과 접목한 분야 또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집어넣은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그런 창의적인 분야 이런 자영업자는 아주 그 각광을 받고 있는 거지만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제 과거 쭉 이렇게 해오던 분들은 이 변화되는 환경에 적응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변환기에 있어서
정부 정책으로도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거지만 기존에 쭉 해오던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정부는 사실은 역대 어떤 정부보다 이분들에 대해서 정책적인 그 배려와 보살핌을 펼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참 잘 우리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면 좀 있는 분들한테는 세금을 좀 내놓게 하고요. 또 그 돈이 없는 분들 지원으로 가게 하는 큰 방향인데 지난해에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기업 고소득자 대상으로 법인세와 최고 세율을 인상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뭐 법인세는 뭐 22%에서 25%까지 또 소득세도 최고 세율 구간을 40%에서 42%까지 인상하는 그런 구체적인 인상 방안이 통과가 됐고요. 또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도 만들었죠. 자영업자 카드 수수료를 아주 대폭 인하를 했습니다. 또 영세 자영업자들 지원을 위해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해서 방출하고 있고 또 임대료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 인상 상한율도 인하를 했고요. 각종 수당 중에 어르신을 모시고 있는 데는 노인 기초연금을 인상을 하고 또 어린아이를 키우는 집안에는 또 아동수당을 보조를 하면서 국민 부담을 줄이려는 이런 노력들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은 정부가 보장하겠다 그런 철학 아래의 정책들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문재인 정부가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만들겠다 하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죠. 산업이 급격하게 변화가 이루어지면은 소득 격차, 불평등이 더 심화되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미래를 내다보는 준비가 산업적인 측면에도 돼야 되는 거지만 또 이런 소득 격차를 줄임으로써 다 함께 쫓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환경을 구축하는 노력은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도 하고 있는 것이지만 우리도 과거 정권과는 다르게 아주 집중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치 최저임금이 소득주도 성장인 것처럼 오해들을 하고 있어요. 수출 의존의 그 경제에서 내수가 좀 일어나야지만 중소기업들도 내수 시장에서 살아날 수 있는 것이고 또 너무 대기업의 비중 경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제 이 위원장님 하신 공정 경제가 꼽히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건 맥락을 다 빼버리고요. 마치 최저임금 때문에 그 최저임금으로 무슨 경제 성장을 일으키는 그런 말을 슬로건을 내걸었다는 것처럼 이게 잘못됐다. 뭐 그렇게 자꾸 정치 공세를 하니까 이제 이 부분은 좀 시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자본에 대한 그 이득에 비해서 임금 소득과의 격차가 너무 벌어지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패러다임 전환 차원에서 하나의 보완적인 정책이 꼭 필요하다 하는 건 당시의 시대적인 요구였잖아요. 네, 그게 맞춘 것이죠. 뭐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사실은 경제 문제와 정치 문제가 물론 분리될 수는 없는 것이긴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경제 문제에 대해서 너무 정치적 해석이 앞서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아쉬움을 이제 느낄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의 어떤 경제 정책 기조, 이제 특히 이제 사람 중심의 경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과거 한국 경제가 고도 성장을 할 때 기본적인 어떤 전략은 우리 사회에 제한된 어떤 경제 자원을 소수의 대기업에게 집중 투자하고 그 성장의 과실이 중소기업과 서민으로까지 이렇게 흘러넘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른바 낙수효과 모델에 의존해 왔습니다. 사실 한국만큼 이렇게 낙수효과 모델이 잘 작동한 나라가 없습니다. 분명히 성공적인 어떤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원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어느 순간에 특히 90년대 이후를 보게 되면 이 낙수효과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어떤 경제 통계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 결과 이제 우리의 어떤 반성과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의 어떤 경제 성장 전략이 대단히 성공적이었기는 했지만 오히려 국민의 삶은 팍팍해지고 있는 이런 어떤 모순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될 건가? 과연 이런 어떤 시스템을 계속 끌고 가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라고 하는 반성이 있었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사람 중심 경제라고 하는 것은 그 전략을 좀 바꿔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어떤 자원을 먼저 사람에게 투자를 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게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사람들, 국민 개개인의 어떤 소득을 올림으로써 생활 수준을 올리는 이런 측면이 있는 거고, 또 하나가 사람에게 투자함으로써 사람이 갖고 있는 생산성을 끌어올림으로써 그것이 기업의 국제 경쟁력에 그렇죠. 도움이 되는 이 두 가지 길을 통해서 국가와 기업과 국민이 함께 더 잘 사는 경제로 가자라고 하는 것이 사람 중심 경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어떤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 경제라고 하는 세 축의 이제 기조를 잡았는데요. 이 중에서 특히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많은 비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한 발 떨어져서 본다면 이런 세 축의 경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 않은 나라가 없습니다. 모든 나라가 하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경제 정책의 요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2008년 이른바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고 난 이후 모든 나라가 과거 30년 동안의 이른바 신자유주의, 시장 방임주의의 어떤 경제 정책이 갖고 있는 문제들, 특히 양극화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이제 반성을 하게 됐고요. 그 결과 그 사회의 취약 계층의 소득 수준과 삶을 어떻게 개선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노력이 있었고, 그러한 노력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많은 나라들이 최저임금을 인상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어떤 소득주도 성장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 혁신 역량을 강화하는 혁신 정책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어떤 정책들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는 제도적 인프라로서 공정한, 투명한 어떤 질서를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것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들, 그러니까 이곳의 일본이나 미국이나 심지어는 시진핑 정부 이후에 중국에서도 기본적인 어떤 정책 요소로 갖춰져 왔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최근에 한국 경제가 겪고 있는 여러 어려움의 대부분을, 원인을 소득주도 성장, 특히 그 중에서도 최저임금으로만 기착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과장된 어떤 정치 프레임이 아닌가라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요. 우리 사회에서 이제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경제학 교과서에 없는 이론이다. 이런 말씀들을 이제 많이 하시는데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 이 소득주도 성장과 관련된 논란은 유럽에서는 굉장히 오래된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논의가 이제 ILO 국제 이제 노동기구 또는 OECD 등에서는 2000년대 들어서 계속 이제 많이 논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논의를 할 때 유럽에서도 세 가지의 어떤 개념이 있었어요. 노동주도 성장이냐, 임금주도 성장이냐, 소득주도 성장이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어떤 논의가 ILO 등의 국제기구에서 많이 이루어졌는데, 노동주도 성장을 택한 나라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나라들은 이제 전국 단위의 그 노동조합이 만들어져서 노동이 어떤 사회적 대화의 어떤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라에서는 노동주도 성장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어떤 이제 노동조합이 없더라도 표준적인 임금 고용 계약 속에 대부분의 어떤 경제 활동 인구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나라에서는 임금 주도 성장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않은 거죠.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노동조합에 조합원이 돼 있는 노동자가 전체의 10%밖에 안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다들 아시는 것처럼 그 자영업자 전체 경제활동 인구의 한 25%까지 되는 그런 어떤 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면들을 고려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주도 성장도 아니고 임금주도 성장도 아닌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국제기구에서의 논의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그것을 한국에 적용하는 한국의 어떤 학계에서의 논의에서도 그렇게 방향이 잡혀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한국에서
멋대로 만들어낸 그런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이런 어떤 국제적인 논의의 흐름 속에서 한국의 어떤 특성을 감안해서 그렇게 이제 정한 것인데, 물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굉장히 유념해서 정책을 세웠다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시장의 기대를 넘는 어떤 최저임금 인상이 특히 자영업자나 어르신들에게 좀 부담이 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정부가 아까 대표님께서 언급하신 여러 가지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든지 근로장려 지원금, 그다음에 4대 보험에 대한 어떤 지원, 그리고 원래 이제 시작하고자 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제도 등등의 여러 가지 어떤 보완책들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우리의 어떤 현실에 맞는 소득주도 성장을 현실에 안착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정말로 어려우신, 특히 이제 하위 20% 이른바 1분위에 계신 분들에게는 정말로 죄송하지만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가능한 한 빨리 이런 어떤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을 계속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소득주도 성장이 최저임금 정책으로만 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역시 또 세 가지 요소로 구성이 돼 있는데, 최저임금 인상 등과 같이 이제 국민 개개인의 소득을 직접 이렇게 인상시켜주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 카드 수수료라든지 또는 통신료라든지 또는 의료비 같은 생활 비용을 줄여주는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정부의 어떤 사회 서비스 확대를 통해 가지고 삶의 질을 또는 국민들의 어떤 실질 구매력을 어떤 높여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모든 것이 합쳐져서 그 소득주도 성장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사람 중심 경제의 어떤 기반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런 어떤 요소들이 언제나 의도한 결과를 낳는 건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는 환경 변화에 따라서 또 문제점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명시적으로 표현을 했던 것처럼 시장의 기대를 넘는 부분은 조정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성과가 나오는 부분은 더욱더 강화하는 그런 어떤 유연한 조정을 통해 가지고 이런 사람 중심 경제에 더 나아가서 혁신적 포용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가 유연하면서도 일관된 기조로 경제 정책을 펴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우리 경제의 하나의 그 긴 줄거리, 경제사적인 측면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경제 이른바 경제 주체, 국가, 기업, 개인 이 3축이 함께 가야 된다라는 말씀도 해주셨고, 최근에 3050 클럽에 가입됐다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소득 3만 불, 1인당 소득 3만 불 이상이 되면서 인구 5천만 명 이상의 국가가 몇 나라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도 그게 포함이 됐다라고 하는데, 이제 한간에는 여기에 대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낍니다. 정말 나는 내 사정은 더 어려운데 이게 남의 나라 얘기냐 이런 느낌을 가질 만큼 또 민생은 또 얼어붙어 있는 것도 일정 부분 인정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 재벌 중심의 경제, 수출 의존형 경제 이런 속에서 이제 고용 불안하죠. 뭐 또 개인의 주머니는 얇아지죠. 하니까 느끼는 것 같은데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소득 주도 성장도 역설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7번째로 3050 클럽에 가입했습니다. 즉 1인당 국민 소득이 3만 불을 넘고 그리고 인구가 5천만이 넘는 7번째 나라, 즉 우리보다 앞선 나라가 6개밖에 없다는 것이거든요.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그리고 이탈리아. 이 6개 나라 이후에 7번째로 우리가 3050 클럽에 가입을 했습니다. 이것은 자랑스러운 어떤 성과이고요. 정말로 우리의 어떤 산업화 세대와 민주화 세대가 함께 이룬 정말 자랑스러운 어떤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3050 클럽이 갖는 의미가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3050 클럽이 선진국의 기준이냐 뭐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사실 10년 전, 20년 전만 하더라도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 하면 선진국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또 이렇게 이 물가도 상승하고 또 환율도 많이 변했기 때문에 사실 3만 불을 넘는 나라들, 특히 강소국들은 굉장히 이제 많습니다. 뭐 그런 의미에서 이 선진국의 기준을 단순히 이렇게 1인당 국민소득이라는 숫자로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는 않은 것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그런 어떤 양적 지표에 걸맞는 사회적, 질적 수준을 갖춰가야 할 시점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경제 질서 등의 어떤 질적인 어떤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면 선진국에 진입하기 어려운 그런 시점에 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로 이해를 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또 하나가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1인당 3만 불이고 인구가 5천만 명이면 곱하면 경제 규모, 즉 나라 전체의 GDP가 1조 5천억 달러 그러네요. 정도가 됩니다. 작년에 사실 이제 우리나라가 한 1조 6천억 달러 정도 GDP가 되는데요. 이 정도의 규모가 갖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한 나라의 GDP 규모가 그 정도가 된다라는 얘기는 내수 시장을 통해서 일정한 어떤 산업 분야에서는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는 크리티컬한 포인트, 임계치를 넘어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해외 시장만이 아니라 내수 시장에서의 어떤 경쟁을 통해서도 산업 발전을 추구할 수 있는 정도의 내수 시장 규모를 갖췄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것이 결국 뭐냐면 국내 시장에서의 어떤 건전한 경쟁 질서, 평평한 운동장, 건전한 기업 지배 구조를 갖추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정말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질적인 요소들이 정말 중요한 시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지표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한 측면은 뭐냐면 사실 그 미국이나 일본이나 EU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훨씬 큽니다. 그래서 일본이 뭐 이 환율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은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GDP 전체 규모가 한 4배 이상 크고요. 미국이나 EU는 15배 이상 됩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경제 규모가 그 자체로는 이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왔지만 다른 어떤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도 경제 규모는 적은 것은 아니고요. 그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내수 시장만을 통한 경제 성장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는 이제 내수 시장도 중요하고 해외 시장 즉 수출도 중요하는 이제 그런 어떤 과도기 단계의 한국의 어떤 특수한 어떤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다만 우리가 내수 시장에서의 어떤 혁신성 그리고 활력을 유지하며 그것을 통해서 해외 시장에서 수출해서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과거처럼 소수 대기업만의 어떤 선도적 어떤 성장이 아니라 그 성장의 과실이 중소기업이나 서민으로까지 이렇게 잘 확산될 수 있는 그 성과의 단맛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성장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즉 공정경제와 포용국가라고 하는 것이 성장을 위해서도 이제 필요한 시점에 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의미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과 같은 때 우리 전부 다 의미 부여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하나의 그 테스트 베드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히트를 치고 알려지면은 그것이 또 해외로 갈 수 있는 경쟁력이 생기는 건데. 그래서 한국 경제의 별명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다이내믹 코리아였습니다. 한국에서 성공하면 전 세계 어디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테스트 베드, 정말 다이내믹한 활력이 넘치는 그런 경제였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것을 시도할 수 있는 테스트 베드로서의 내수 시장 규모도 갖춘 경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젊은이들에게 활기차게 도전할 수 있는 이 평평한 운동장으로서의 내수 시장을 잘 만들 필요가 있겠고요. 다만 또 제가 두 번째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이 정도의 어떤 내수 규모라면 큰 기업이 한 두세 개만 들어오면 그 내수 시장은 꽉 찹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수출도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경제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뭐 그런 의미에서 내수와 수출을 양쪽을 다 이렇게 아우르는 그런 어떤 경제 정책 기조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문제는 위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들이 이제 옳은 방향을 잡고 가고 있는데 예.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민생 현장에 이 정책들이 녹아들 시간들이 필요한데 저는 그런 효과가 조금씩 나타날 거라고 믿습니다. 예. 봄이 와야 따뜻한 바람이 부는 것처럼 지금 당장 찬바람 분다고 봄이 안 온다 이렇게 절망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회 서비스 정책, 그다음에 생활 안정을 위한 여러 지원 정책 이런 걸 통해서 이 양극화도 좀 자꾸 줄이고 또 민간의 활력이 좀 생기고 한다면 경제 상황도 좋아지리라 생각하는데요. 이제 소득 주도 성장을 밑받침하는 것이 또 위원장님께서 해 오셨던 갑질 건설이나 상생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그런 공정 경제에 이제 위원장님이 노력을 많이 해 오셨는데요. 제가 한번 자료를 찾아보니까 위원장님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민원 신청이 아주 많이 증가했어요. 예. 네. 그것은 위원장님에 대한 기대감이 그만큼 크다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됐어요. 너무 큽니다. 자, 그러면 제가 자랑 타임 한번 가볼까 합니다. 위원장 취임하신 이후에 야, 정말 이건 보람 있다, 잘했다. 이른바 김상조가 아니었으면 딴 사람은 못 해냈을 거야. 이런 자부심까지 있는 그런 일들이 뭐가 있을까요? 뭐 그게 어찌 한두 개겠습니까? 근데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이제 공정거래법이나 공정위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식은 약간 선진국하고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기회가 있을 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렇지만 현 시점에서 공정위에 주어진 시대적 과제는 크게 보면 재벌개혁과 갑질근절입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관해서 좀 자랑을 하고 싶은 것이 하나씩 있는데요. 첫 번째 재벌개혁에서 보게 되면 뭐 대표님 너무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이른바 순환출자 문제와 관련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신규 순환출자만 금지하는 입법을 했고 또 지금 이제 여당에서는 기존 순환출자까지 금지하자. 이렇게 그게 정책적 어떤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가 취임하고 난 다음에 박근혜 정부가 하지 못한 개혁과제, 즉 기존 순환출자도 해소하는 그런 이제 입법을 해서 재벌 개혁을 밀어붙여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순환출자라고 하는 것이 이른바 사실상 소수 주주인 재벌 총수가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그런 어떤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끊어야 된다. 이게 바로 재벌 개혁과 경제 민주화를 위한 첫 과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2년 동안 이 관련법은 개정되지 못했습니다. 지금 국회 상황이 사실은 너무 녹록지가 않아서 그렇습니다만은 그런데 제가 취임한 이후로 입법적인 조치는 없었습니다만은 재벌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를 하고 그리고 기업들도 이런 시대적 흐름에 맞춰 가야 된다. 그게 바로 기업의 성장을 위한 전제 조건이다. 라는 말씀들을 많이 드렸고요. 그 결과 입법적 조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사실은 기존 순환출자까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이제 순환출자라고 하는 것은 과거 속으로 사라졌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저는 이 사례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재벌개혁, 경제민주화를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데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거에 관해서 우리가 좀 더 합리적으로 생각할 부분이 있고 꼭 입법적 조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어떤 성과를 만들 수 있는 길이 충분히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제가 그걸 감히 해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이제 갑질근절과 관련해서 뭐 이른바 하도급, 감행,
유통, 그다음에 대리점과 같은 이른바 4대 가불관계 영역이 있습니다. 제가 취임한 이후로 이 4개 영역에 대해서 각각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들을 발표를 했고, 입법이 필요한 부분은 사실 또 상당히 진전이 됐고 행정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정거래법은 거의 손을 못 댔습니다만은 이 4대 가불관계 영역에 있는 이 법률들은 야당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셔서 사실상 저희 계획의 거의 7, 80%를 입법적 조치까지도 이제 달성하는 그런 어떤 성과를 냈고요. 그 결과 우리 사회의 어떤 이 밑바닥에서는 저는 후퇴하지 않는 성과들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심각한 민원을 가지신 분들의 어려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당과 지금 정부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사회도 더 이상 이제 갑질은 통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갑질을 하는 갑은 그것으로 인해서 치르는 코스트가 더 커졌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그런 어떤 계기는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것이 단순히 갑질 근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경제민주화라고 한다면 이른바 재벌개혁처럼 큰 어떤 과제 또는 뭐 좋지만 구름이 있는 어떤 추상적인 걸로 많은 국민들께서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좋은 거지만 내 생활과 무슨 관계가 있냐, 이런 어떤 태도를 가지셨을 텐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그리고 제가 공정위원장이 되고 난 다음에는 경제민주화, 공정경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의 삶과 관계된 것이다. 내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의 다음 세대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바로 공정경제와 경제민주화가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국민 모두가 깨닫게 된 것이 저로서는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명쾌하고요. 명료합니다. 그래서 누가 그 일을 이끌어 가느냐도 매우 중요하다는 느낌이 확 오는데요.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도 내셨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큰맘 먹고 전부 개정안을 내신 이유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마 대표님이 진행하시는 유튜브니까 제가 좀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실 그 참여정부 시절에 열린우리당이 과반 의석을 가진 여당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때도 사실은 경제민주화를 위한 입법에는 큰 성과를 못 냈습니다. 공정거래법의 한정에서 본다면 금융보험사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30%까지 허용했다가 이걸 15%로 반으로 줄이는 고 공정거래법 개정 이후에는 입법적 성과를 내지를 못했습니다. 여당이 과반 의석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이제 반성을 제 나름대로는 하게 됐고요. 정말 재벌개혁,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많은 어떤 노력을 해야 되고, 그 중에 중요한 부분이 물론 입법적 개혁 노력이지만 공정거래법의 조문 하나하나를 이렇게 고치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한 조항은 고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작 필요한 또 다른 어떤 조항은 또 야당의 반대에 부딪히게 되면 사실 성과를 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조항 하나하나씩을 이렇게 그때그때의 필요에 따라서 개정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이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뭐 이런 말씀 드려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체계가 흐트러진 어떤 의미에서는 누동이법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현행 공정거래법이 81년도에 제정이 됐으니까 이제 38년이 지났는데요. 공정거래법을 제정할 때의 경제 환경하고 지금의 경제 환경은 너무나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조항 하나하나씩을 개정하는, 그것도 재벌개혁을 위한 사전 규제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효과적이냐, 더 나아가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얼마나 바람직한 길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좀 했고요. 그래서 단순히 재벌개혁을 위한 한 조항의 개정이 아니라 우리의 공정거래법, 그러니까 경쟁법을 21세기 환경에 맞는 좀 더 합리적인 법체계로 만들어보자 라고 하는 차원에서 전부 개정을 이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논의가
제가 뭐 그냥 어느 날 들어와서 갑자기 이제 내놓은 것은 아니고 사실 관련 그러니까 학계에서는 그리고 사실 과거에 전임 공정위원장 시절에도 한 10년 전쯤에 이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성과를 내지 못했는데요. 제가 좀 더 의욕적으로 그러니까 이 논의를 이제 밖으로 끌어내어서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중지를 모아서 이 정부 개정을 추진함으로써 단순히 재벌 개혁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경제가 다이내믹 코리아라고 하는 과거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공정하고도 혁신적이며 활력이 넘치는 경제 질서를 만드는 그런 경제법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의욕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정부 개정안은 재벌 개혁을 위한 내용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혁신 성장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고 있고 그리고 정말 이제는 우리가 이제 절차적 정당성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공정위의 조사를 받는 기업들의 방어권도 이제 보장을 하는. 그래서 정말 선진 사회에 걸맞는 그런 경쟁법 체계를 갖추기 위한 여러 요소들을 다 담아서 정부 개정안을 냈습니다. 물론 쉬운 작업은 아니고요. 저와 저희 공정위 직원들이 정말 여야 의원님들을 수시로 찾아뵈면서 이 내용을 설명드리고 더 나가서 제게서도 또 여러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을 경청하면서 그런 우려들을 해소할 수 있는 보완적인 어떤 대책들을 충실히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 37년 지난 낡은 법을 체계에 맞게끔 혁신성장, 포용성장 이런 것들을 다 담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시대 흐름에 맞는 법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바꾸어 나가는데 국회가 좀 더 위원장님의 수준에 맞는 이해를 해주길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국제경쟁회의 참석차 유럽에 다녀오셨더라고요. 예, 지난주에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기조연설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예. 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사실 요즘 유럽, EU에서는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른바 미국의 글로벌 그 IT 기업들, 우리가 흔히 가파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이제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그다음에 애플 이런 이제 미국의 거대한 플랫폼 기업의 어떤 경쟁력에 밀리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중국의 또 내셔널 챔피언들이 글로벌 시장에 나오면서 또 유럽의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유럽에서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저는 조금 우려를 갖고 있는데 뭐 이른바 유로피안 챔피언, 유럽의 어떤 경쟁력 있는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경쟁 정책이 조금 변해야 되는 게 아니냐. 즉 이른바 좀 떨어뜨려라, 이런 어떤 논의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한국의 고민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이런 자리에 가서 제가 이제 스피치를 하게 됐는데 그 핵심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뭐냐면 이 21세기 어떤 그러니까 경제 환경 속에서 평평한 운동장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혁신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평평한 운동장을 통해서 혁신을 촉진하는 것이 21세기 경쟁 당국의 본연의 역할이고 그거를 위해서 전 세계 경쟁 당국이 협조하고 공조해야 될 부분이 크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뭐 거기에 참여했던 60여 개의 경쟁 당국자들이 대부분 이런 어떤 저의 주장에 대해서 크게 공감을 표시를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정말 이게 국내 문제만이 아니라 지금 이게 글로벌 문제로 대두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평평한 그러니까 국적에 관계없이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어떤 시장 참가자들이 공정하게 활동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 바로 성장과 혁신을 위한 기초가 된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국제적인 어떤 협력이 더 필요하다. 이런 어떤 내용의 말씀을 드리고 왔습니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사실은 불공정 또는 불평등을 심화시키지 않을까 걱정이 많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의 그 기조연설이 저는 좀 공감대를 많이 일으켜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나에게도 기회가 많다, 더 많다.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글로벌 독점을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법 제도를 우리도 미리 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또 당에서의 역할이 위원장님께서 이제 공정 경제를 아까 평평한 운동장 만들자. 그래서 그것이 혁신의 분위기를 만들어 준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또 바로 그 평평하고 공정한 그런 토대가 있어야지만 혁신 성장이 가능한데요. 혁신 성장 추진 위원장을 맡으면서 현장을 많이 가게 됩니다. 이 현장을 가보니까 이런 그 젊은 창업자들이 아주 많아요. 네. 2달 전에는 팁스타운이라고 강남에 있어요. 저도 다녀왔습니다. 네, 가셨군요. 거기 갔더니 스타트업 기업들 뭐 많이 모여서 네, 거기서 이제 희망을 싹 틔우고 있는데 그곳은 그런 희망이 현실이 되게끔 이제 인큐베이팅을 해주는 곳이잖아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날 얘기 들어보니까 이 갓 출발한 스타트업 기업들의 애로가 첫 번째는 규제 완화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딘가 좀 돈을 끌어들여야지만 시장에 나가겠는데 네. 이 적기에 이게 돈을 투자받기가 참 어렵다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시장에 제대로 내놓지 못하니까 이제 먼저 앞날이 이제 막막한 것 같아요. 투자를 받으려고 하면 이런저런 규제 때문에 이제 망설이게 되는 거고요. 스타트업은 성공할 확률보다는 실패할 확률이 훨씬 그렇습니다. 많잖아요. 언젠가 대통령께서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네. 실패를 많이 할수록 오히려 거기서 뭔가 꺼내 쓸 것이 있으니까 용기를 내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열린 자세로 이제 규제를 풀어야 되는데요. 규제 샌드박스도 중요한데 이 스타트업을 대하는 우리 관행, 이 관행이 규제가 되어버렸어요. 이런 것도 빨리 신속하게 풀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면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투자자들이 자유롭게 벤처 캐피탈도 설립하고요. 또 펀드를 운용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가 못해요. 무슨 전문가 2인이 있어야 되고 뭐 50억 이상 먼저 그렇습니다. 자금이 있어야 되고 자금이 없어서 투자를 받으려고 하는데 오히려 자금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답답한 거죠. 저도 이제 이 젊은 벤처 투자자들을 이제 만나서 얘기를 들을 기회가 있었고요. 볼 때마다 사실 선배 세대, 부모 세대로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사실 요즘 젊은이들 정말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는데 그게 젊은 세대들의 잘못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선배 세대, 부모 세대들이 잘못해서 그 비용을 젊은 세대들이 치르고 있는 것이니까요. 정말 그 우리 사회의 젊은 세대들이 마음껏 자기의 어떤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더더군다나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크게 보면 몇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기술적인 어떤 측면에서 R&D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기술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어떤 그 도전에 대해서 모험 자본을 공급해주는 금융 시스템이 또 필요합니다. 뭐 아까 이제 그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나 또는 그 벤처 캐피탈 이게 또 소관 부서들이 다 다른 어떤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자본 시장이 정말 모험 자본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결국 궁극에 가서는 이게 규제가 그 어떤 현실에 맞게 개혁이 돼야 할 부분들이 많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말 도전했다가 실패하는 경우에 재기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이런 어떤 노력들이 있어야지만 우리 젊은이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자신의 꿈을 실현하고 한국 경제의 어떤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제가 공정거래위원장입니다만 공정위 업무만을 하는 건 아닙니다. 작년 5월부터 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에서 경제민주화 과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여기에 관련된 부처가 8개 부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8개 부처가
각각의 국정과제,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국정과제를 그냥 별도로 추진하게 되면 이 부처 간 어떤 협업이나 시너지 효과를 거두기가 어렵기 때문에 작년 5월에 즉 이제 1주년 맞는 시점에서 이 8개 부처의 어떤 차관들이 다 모여서 국정과제의 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부처 간 조정이나 협업이 필요한 부분들을 논의를 하고 그리고 성과를 현장에 전달하고 홍보를 하는 이런 어떤 것들을 매달 회의를 하고 있고요. 그 차관 회의들을 제가 주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그걸 부탁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예, 뭐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때 그 국가경제자문회의 열렸을 때 이제 당 대표로서 가서 우리가 공정경제 이른바 경제민주화라고 구호로는 얘기하는데 각종 정부가 펼치는 경제정책들이 이 경제민주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는 각 부처의 정책들이 따로따로 굴러가니까 그 성과가 어떤지 또는 역진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래서 그걸 점검하는 그런 하나의 회의체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뭐 제가 그렇잖아도 많은 민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만은 또 이제 이 일도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8개 부처가 매달 공정경제,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과제들을 이제 점검을 하고 있으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의 과제가 이 여러 부처에 이렇게 연관돼 있고 흩어져 있다 보니까 이게 종합적인 어떤 성과를 내지 못했던 그런 과거의 한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이 전체를 잘 살펴보는 그런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더 나아가서 올해 이 8개 부처의 업무 계획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대통령께서도 국무회의 때 지적을 하셨는데 성과가 공무원들의 보고서에만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게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문제가 있다면 그 보완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된다. 적극 행정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8개 부처가 다 함께 기존의 어떤 완료된 어떤 과제가 진짜 작동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그 기존의 국정과제 보고서에 담겨져 있지 않지만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새로 등장하는 현장에서의 공정경제 과제가 무엇인지를 적극적으로 찾아서 그것을 실천하는 이런 것이 올해의 문재인 정부의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의 중요한 업무 방향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정말로 공무원의 보고서상에만 존재하는 성과가 아니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요. 특히 그것이 우리 젊은이들에게 도전하는 꿈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그 혁신과 공정이 함께 만났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참 위원장님 뵙고 뿌듯합니다. 사실은 그렇게 그 당에서 제안한 것, 제가 경제민주화 기본 법안을 냈어요. 그 지난 정권에서. 그러니까 경제민주화를 내걸고 대통령 당선이 됐는데,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이걸 집권하고 난 뒤에는 망각을 했어요. 경제민주화를 휴지통에 넣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경제민주화 기본법을 발의를 해서 정보 정책이 모두가 경제민주화 쪽으로 수렴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사회의 불평등이 줄어들 수 있도록 그런 이제 법안을 냈는데 당시 야당이다 보니까 여당이 도와주지 않으니까 법이 통과되기가 어렵죠.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집권을 하고 보니 이렇게 당대표로서 그런 정부의 각종 정책이 위원장님 말씀처럼 현장에까지 제대로 가는지를 점검도 하고 또 그 방향을 다시 재설정할 수도 있어야 되고 이런 컨트롤 타워도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바로 정책적으로 그렇게 컨트롤 타워가 직접 되셔서 실천을 해버리니까 이것이 바로 집권당의 책무감이라는 게 느껴지고요. 또 보람으로도 와닿고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참 유익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도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또 저의 바람처럼 이 공정한 바탕 위에 평평한 운동장 위에서 누구나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마음 놓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하더라도 누군가 다시 손을 잡아줄 수 있고 또 내가 가진 아이디어를 누군가는 박수 쳐줄 수 있고 그 박수를 받을 때까지 마음껏 금융 지원을 받으면서 씩씩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 여러분 기대되시죠? 그래서 공정과 혁신이 만난 이 시간 여러분께 유익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나와주신 김상조 공정거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끝내도 될까요? 네. 조금 전에 이제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실은 경제 민주화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리고 취임한 첫 6개월 동안은 여러 가지 어떤 노력을 하고 특히 이제 공정거래법의 개정도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공정거래위원장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일감 몰아주기 근절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근거 조항이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의 그 첫 6개월 동안에 만들어진 법률이었습니다. 법조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누구도 박근혜 정부의 경제 민주화가 성공적이었다라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후퇴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6개월만 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런 어떤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상조가 공정위원장일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있는 그 5년 동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조가 제가 첫 부분에도 있었습니다만은 경기가 좋다고 해서 과속하지도 않고 경기가 나쁘다고 해서 후퇴하지도 않는 그런 일관되면서도 예측 가능한 기조로 이 경제민주화 정책을 유지하면서 그걸 통해서 우리 모두의 인식과 행동이 변화해서 그것이 하나의 관행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꾸준하게 가는 것이 바로 우리 시대의 어떤 과제인 경제민주화 공정경제를 성공시키는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역사적인 어떤 사명을 문재인 정부가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런 길에 여당 특히 대표님께서 적극적으로 견인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시간상 다 못다한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장님 다음번에는 라이브로 한번 진행해 보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네. 오늘 해보니까 괜찮으시죠? 저는 대표님께서 너무나 잘 인도해 주셔서 아주 편하게 진행했고요. 정말로 못다한 얘기가 많습니다. 한 번 더 불러주십시오. 네. 우리 마음속에 그 불편함이 참 많아요. 억울함. 정말 공정한 대접을 못 받았다. 그 가정에서, 사회에서 자라면서 또 앞으로도 그럴 것 같다. 이런 불편함이 가득 있는 그런 사회였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하나씩 꺼내고 바로잡고 또 공유하면서 풀어나가는 그런 세상이 바로 우리가 만들어가는 세상이고요. 그런 세상을 함께 가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꾸려가는 것이 또 문재인 정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 중심의 경제정책, 또 사람 중심의 여러 가지 육아정책, 보육정책 앞으로도 무궁무진할 거고요. 오늘은 우선 경제 분야에 있어서 공정한 시장 질서를 바로잡아온 최고의 적임자 우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자, 오늘 주미애TV의 사랑방 손님과 미애 씨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